이교수의 시 읽기 286번은 박주택 시인의 이파 부근입니다. 현재 박주택 시인의 시선집 에서 21편을 읽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 번째 시입니다. 이파 부근은 한자말이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것 같아서 읽기 전에 우선 부근은 아시죠? 이파가 문제인데 이파가 뭐냐면요. 24절기라고 그래요. 1년을 24개로 나눠서 2주에 한 번씩이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 질 때 옛날 우리나라의 절기였어요. 입춘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도 여기 24일 입춘하고 입하죠. 입춘은 봄이 시작된다는 거고 입하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고구와 곡식이 내리는 비, 소만 사이에 들며 이때부터 여름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양력으로는 5월 5일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5월 5일경 부근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나의 기쁨이 된 많은 것들은 그 불행의 씨앗으로 내게로 와 기쁨이 되었지만 나의 망각은 고요하고 둔한 것이어서 이토록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햄과 참치캔과 달걀들이여 두부와 문과 낮은 것들이여 내 뿌리치지 못하는 고향의 어느 풍경 어느 그리움을 나는 배부름과 바꿔버리고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의 곁에서 나는 평화와 흰 구름과 희생의 몫으로 흘러내리는 저 한없는 애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어디에서 영혼을 떠받들던 눈동자를 내려 멸종을 슬퍼하며 어디쯤에서 저 불행의 씨앗들에게 바치는 노역의 시련을 허락할 것인가? 바람은 불고 아름다움을 바쳐 키운 세상의 입과 귀들은 저 빛나는 햇살을 받아들여 눈이 부신데 나는 내가 뜯어먹다 버린 앙상한 뼈다귀 사이를 후회도 없이 걷는다. 박주택 시인의 시를 보면서 내가 박주택 시인을 만나서 이 책을 받았는데 박주택이 만났을 때 언젠가는 내가 이걸 한번 시로 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에, 그때 처음 뵌 거죠. 처음 뵈면서 음, 우리도 이제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낯섦 물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괜찮아졌는데요. 이해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 것도 모르는 거지만 이렇게 다른 시인을 만나면 특히 박주택 시인하고 그때 홍은택 시인하고 같이 세 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우리 시인들 세 명이라서 그런지 대화가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이게 시인들끼리의 만남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대화가 순조롭지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깊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웃었는데 그런 어떤 수수께끼, 그죠? 그러니까 타인, 수수께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 음. 이게 이제 레비나스의 타인을 부른 신이다라는 말에 들어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닌,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죠. 사실은 나라는 존재에게도 여러 겹의 존재 상태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타인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박주택 시인이 하는 첫 번째 행,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이 들어요.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일지인지 모른다. 아주 멋있는 문장이기도 하고 음, 뭔가 이 첫 사명이 이 제시하는 그, 궁금증, 호기심과 궁금증이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주택 시인의 시작법의 대표적인 시작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시인들은 독자들을 잘 소설가와 달리 시인은 독자의 호응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설가들은 그걸로 생계를 그러니까 소설가의 경우에는 소설 쓰기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시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예술적 그지 충동에 충실한 경우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박주택 시인의 시쓰기 시작법은 바로 이런 소설 쓰기의 핵심 음, 뭐라 그럴까 관점인 독자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고 유지하려는 노력 이을 반영한 시쓰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 창작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모델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보면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내가 누군지 모르죠. 나라는 페르소나가 박주택의 시인의 페르소나인데, 그러니까 나라는 박주택 시인의 이 페르소나, 나가, 그죠? 내가, 무슨 내가 걷는 거리일 때 내가 페르소나이기는 하지만, 어, 이게 뭐라 그럴까? 규정되지 않죠. 규정되거나 정의되기 어려운 진술입니다. 분명히 아주 정확한 진술을 하는 것처럼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정의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흐트러 버리는 경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나는 누구야? 라고 나는 누구다. 라는 소개 방식으로 쓰지만 사실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어, 더 모르게 만드는 진술이라는 점에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거 많이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바로 현대 시대의 대화의 독보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듯 서로 뭐 연예인이 뭐 이런 거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게 소개라기보다는 그 인물의 정의라기보다는 그 인물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시작하는 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예, 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는 세상은, 음? 뭐라 그럴까? 아주 불안정하게 이를 데 없는 곳이라서, 어?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한다 하더라도 혼란스럽게
되어버리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거리는, 그럼 이 거리는 어디다? 뭐, 서울이다. 강남역 앞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 썼냐면,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앞하고 뒤하고, 그 앞에 있는 이 거리는 주어하고 수로하고가 너무 안 맞죠? 너무 안 맞아요. 또 보세요.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 그러면, 어떤 평가죠. 어떤 평가인데, 뒤에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지?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째는 이게 지금 정의, 주어, 풀어, 그지? 뭐뭐는 뭐뭐다. 단순한, 아주 간단한 주어, 풀어로 된, 간단한, 나는 뭐뭐다. 라는 정의처럼 보이지만, 보이지만, 첫째, 주어와 수어의 이 호응도가 어, 거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아이러니하거나 풍자적인. 음?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거리, 특히 이런 이 아이러니와 풍자의 차원이 어디냐 보세요.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뭐가 반대예요? 뭔가 반대, 거의 반대라고 여겨질 정도로 아이러니하거나 풍자적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러니한 풍자의 차원이 언어가 아닙니다. 이제 틀린 말 아니라 소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건데 틀린 말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틀린 말 아니잖아.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뭐가 틀렸죠? 뭐가 틀렸냐면, 뭐가 아이러니나 와 풍자라고 여겨질 정도로 틀린 차원은 감수성입니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긍정적인, 그지? 내가 걷는 이 거리. 그럴 때 내가 걷는 이 거리라고 말하는 구절, 주어죠. 주어구죠. 주어구죠. 주어구의 주어 구절의 느낌은 뭐예요? 긍정적이죠. 응? 내가 걷는 이 거리는, 그죠? 내가 걷는 이 거리. 산책이잖아. 그치? 내가 산책하는 이 거리. 그치? 내가 걷는 이 거리. 내가 산책하는 이 거리. 이 거리. 보통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겨지는데, 그 뒤, 수로 구절은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아주 충격적으로 비극적이며 부정적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나는, 어, 구문에 누군가가 나, 그지? 나라는 생각이, 나라고 추정할 수 있으니까 아주 산문적으로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만 아니겠지만, 설명하자면, 물론, 시의 의미가 단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그러니까 기분 좋게 걷다가 내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여기집니다. 나도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자의식으로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보통 일상생활을 하는데 무언가 그 자의식을 가지게 될 때 경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걷는 이 거리가 내가 마지막으로 떠올리게 될 거리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건 페르소나, 나만의 어, 생각이라기보다 조금 더 보편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누군가.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누군가라고 바꾸어 말한 듯합니다. 이런 식으로 첫 부분을 해석하게 된 건 두 번째 부분의 혼자적인 어조 때문입니다. 혼, 말투, 줄. 응? 두 번째가 어떻게 돼요?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은 여자. 그지만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이건 이제 풍자라는 건 외부적인 어떤, 그지? 음, 풍자적이죠. 이게 이제 누군가의 첫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게 누군가의 첫사랑이라고 그러면 욕이 되지만 누군가의 첫사랑을 직역하면, 직역하면 심한 말이 되지만 사실은 나의 첫사랑이라고 번역하면 어? 뭐예요?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 그러니까 누군가의 첫사랑은 아주 오래전 얘기죠. 아주 오래전에 첫사랑, 아주 추억 속에서 아주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겠지만 음, 오랜 세월 뒤에 만나면 당연히 볼품없는 사람이 될 있을 것입니다. 그치? 왜냐하면 환상과 시간이 오래 지난 뒤의 현실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유명한 게 있죠. 피천득 선생님의, 선생님의 유명한 수필 인연인가? 인연이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세 번째 만나는 거는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유명해져 갖고 이제 세 번째 만나게 해드렸는데 세 번째는 늙어서 만난 세 번째는 아니 만나니만 못하였다. 음, 솔직한 고백으로 유명합니다. 음?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어, 이 두 가지 이세행 첫 세행 삼행에 그 입춘 여름에 들어오면서 약간 따뜻해지면서 그 부분에 어떤 하루의 일상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일상을 설명을 해요.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 앞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여기 아주 박주택 시인이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 같으냐면 뭐 같아요? 어, 내가 걷는 이 거리,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 여자,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이 시가요. 시에 이 은유를 쓰죠. 시가 주로. 은유가, 그지? 은유가 공간적 개념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유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도 그 공간적 개념이죠. 볼품없는 여자. 응? 볼품없는 여자가 대표적인데,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정말로 그렇다는 사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라기보다 공간적인 음, 개념 중심의 은유라고 여겨집니다. 음? 내가 걷는 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걷는 이 거리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박주택 시인의 특징 중, 이게 지금 박재 시인의 특징이 또 하나 보이는데, 그거는 특징 중 하나는 은유를, 공간적인, 개념을 그 중심으로 하는 은유를 사용하지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시간적인 개념의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 같습니다. 공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얘기한 그 분석이 공간적인 앞부분에서 했던 분석은 형상적인 공간적인 은유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이 하는 어, 읽기였는데 사실은 시간적인 음, 은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은유? 그런 말이 있나? 하여튼 시간적인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는 듯합니다. 그렇게 읽으면 좀 더 쉽게 읽혀져요. 왜냐하면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가 걷는 거리는 여보세요? 이거 보세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첫 부분 내가 걷는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라는 구절은 라는 구절은 현재의 거리와 뭘 비교해요? 미래 어느 날, 의 거리. 이때 현재의 거리는
실질적인 거리죠. 실질적인 실제의 거리죠. 현재의 실제의 거리고 미래의 어느 날의 거리는 미래의 어느 날의 상상의 기억 속의 거리의 대비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보세요.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이것도 음, 라는 구절도 문자 그대로 공간적인 감각 중심의 사실주의적인 묘사라면 잔인한 듯한 으로 읽히지만 아까 키천드 그 시인의 수필 인연을 생각나게 하듯 그러니까 현재의 그러니까 기준이 볼품 있는 여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볼품 있는 여자라는 기준, 그러니까 여자라는 그 스타나 모델 같은 여자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현재의 부족한 여자와 그지? 과거의 완벽한 기억 속의 여자의 대비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첫 줄을 왜 이렇게 썼는지 알게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 삼행은 박주택 시인의 현재의 삶에 관한 관점을 드러냅니다. 보여줍니다. 현재의 걷는 거리, 현재 내가 걷는 거리에서와 만난 볼품없는 여자라는 사실을 의미를 정하는 건 현재가 아니죠. 뭐야? 먼 미래. 응? 죽기 직전에 먼 미래나 이미 사라져 버린 화양연화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연화의 과거인 것인데 어떻게 돼요? 과거는 없죠. 응?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에는 필멸의 운명을 가진 응? 인간이라면 비극적이 허무주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 그리고 이런 기분이 입춘 즉 여름이 시작되는 시절 부근에 발생한다는 음, 그러니까 따뜻한 여름이 시작되는데 아주 우수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이런 식으로 따뜻한 여름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팔은 그러니까 아주 더운 날은 아닌 거죠. 따뜻하고, 뭐, 여름이 시작할 때는 그렇게 뭐,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그래서 벌써 제목에 드러나 있었죠. 제목에 뭐라고 드러나 있어요?
대목에 이파라는 단어, 그지? 대목에 대목은 이파라는 단어 자체가 이 시가 공간의 공간 중심이 아니라 시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점을 그죠? 이파 부근이래요. 예를 들면 부근 어디 부근 그러면 보통 우리는 무슨 뭐 서울역 부근 이렇게 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보통 서울역 부근이라는 표현이 그 공간적 이라는 공간적인 표현이 예, 예, 자주 사용되는데 된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단말이 이해가 돼요. 나의 기쁨이 된 많은 것들은 이게 현재예요. 현재 나의 기쁨이 된 많은 것들 그리고 내게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 기쁨은 기쁨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기쁘다고 말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불행의 씨앗으로 겉으로는 기뻐요. 겉으로는 기쁜데 그런 기쁨 속에서 악착같이 그 불행의 씨앗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로와 기쁨이 되었지만, 그지? 이 불행의 씨앗을 기억하려는 뜻이에요. 응?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나의 망각은 고요하고 둔한 것이어서 이토록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불행의 씨앗을 기억해야 되는데, 망각은 고요하고 둔한 것이어서, 내가 고요하고 둔해서 망각을 했는데, 뭘 가로질러 가는 거야? 이때도 가로질러 가는 거는 이토록 예, 시간의 흐름을, 이토록 시간의 흐름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조금 사람이 괜찮게 되면, 그지? 뭔가, 기쁨, 있는 삶이 현재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씨앗을 음, 내내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 둔하게, 둔하게, 어, 망각의 으로 인해 고요해져 버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못하고 시간의 흐름에 쓸려가면서 어, 본인 사태를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음. 그냥 왜냐하면 그냥 기쁘다는 것이 어, 그러니까 기쁘다는 것 무엇인지 생각할 수 생각 또는 반성할 수 반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음. 그래서 뒤에 뭐라고 썼냐면 햄과 참치캔과 달걀들이요. 햄과 참치캔과 달걀들이요. 두부와 문과 낮은 것들이요. 어, 이게 어떤 가난의 흔적이겠죠? 그지? 어, 내 뿌리지 못하는 고향의 어느 풍경. 좀 더 구체적이죠? 뿌리칠 수가 없죠. 그 불행의 씨앗의 출발점이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쓴 이유가 요 뒤에 나와요, 바로. 어느 그리움을 나는 배부름과 바꿔버리고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의 곁에서 나는 평화와 힘구름과 희생의 몫으로 흘러내리는 저 한없는 애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배부름이 있고 햄과 참치캔과 달걀들, 그다음에 두부와 문과 낮은 것들만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 배부름의 삶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안의 곁이 불안이 없어진 건 아니고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평화와 흰 구름과 그런 평화 흰 구름 아주 멋있는 상징이죠. 은유적 상징이죠. 근데 그 옆에 희생이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지? 그게 불행의 씨앗이겠죠. 그런 것 때문에 불안이 딱딱해졌단 말이죠. 바닥으로부터 벗어나서 올라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이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누가 행복할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의, 이거는, 그러니까, 시가, 어,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 라는 질문을, 대답을,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지금 이 물질중심주의 현대사회에서 불행의 뭐랄까 원인을 아까 여기 햄과 참치캔과 달걀들이요 두부와 문과 낮은 것들이요 라고 말하는 가난 그지? 이게 가난의 한 요소 모습이겠죠. 라고 요약된 가난 그지? 그리고 그리움 때문에 어느 그리움 때문에 음, 기억 속에서 뿌리치지 못하는 고향의 어느 풍경 때문에 응? 그지? 기억 속에서 뿌리치지 못하는 어느 고향의 풍경 때문에 지금 평화와 뜬구름의 뜬구름을 즐기는 배부름의 삶이 되었다고 만족할 수 없음을 어? 그러니까 이런 걸 벗어났다고 해서 가난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어? 뜬구름을 즐기는 배부름의 삶이 되었다고 만족할 수 없음을 희생, 그죠? 희생의 몫을 기억하게 합니다. 어? 그건 저 한없는 애원의 소리로 시인에게 들리게 합니다.
응? 이게 희생이 몫이라는 것, 뭔가 모르지만 희생을 한 거예요. 뭐라 그럴까. 좀 괜찮게 사는, 어쨌든 배는 안 고프고 배부르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게 한다 하더라도 그 한없는 애원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예민함이 시인에게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햄과 참치캔과 달걀이요, 들이요, 부엌과 문과 낮은 것들이요. 그런 옛날의 추억, 그지? 그게 내뿌리지 못하는 고향의 어느 풍경이 돼 있고, 그게 현재의 평화와 희생, 흰구름의 세상 속에서 희생의 몫으로 흘러내리는 저 한없는 애원의 소리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버렸냐면,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의 곁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의 곁. 그러니까, 은 그 과거의 가난함 속에서 벗어나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어? 그죠? 배부름의 어, 세상이 세상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건 희생을 뭔가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애원의 소리로 시인의 귀에 들리는데 누구에게나 곁에 있는 불안으로 곁에 있으며 어떻게 해요? 딱딱해진 바닥으로 딱딱해진 아주 견고해진 불안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근대적 발전의 결과물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근대적 발전의 결과물, 발전과 향상의 이게 이데올로기지. 이데올로기를 가진 이념의 결과물이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뭐만 남았어, 지금. 바닥으로 딱딱해진 건 불안밖에 없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흔들리는데 다 소멸적으로, 소멸로 하는 삶인데, 어, 불안만, 견고한 불안만 남아있다는 현실을 보고하는. 응? 그래서 이념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영혼을 떠받들던 눈동자를 내려. 영혼을 떠받들던 눈동자. 영원한 발전의 이데올로기, 그치?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멸종돼 버렸다는 거죠. 멸종돼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쯤에서 저 불행의 씨앗들에게 바치는 노역의 실현을 허락할 것인가? 노역, 이 박주택 시인의 놀라운 점은 아주 뻔한 단어들을 다시 시를 보게, 화전을 찾게 만들어요. 노역. 그 찾았어요. 노역. 이게 노예가 돼서, 일하는 거죠. 노역. 또 하나는 몹시 힘들고 괴롭게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행의 씨앗들에게 바치는 노역의 실현.
지금까지도 열심히 사는 거죠. 지금까지도 저 가난한 속에서 어려운 삶 속에서 살아갖고 겨우 살아냈는데 박주택 시인도 가난하게 살았었죠. 소년 시절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살게 됐는데 그래서 계속 우리 다 그랬어요. 근대인들은 근대 세계를 살면서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인간 멸종의 길로 가는 거라고 느껴지고 그다음에 그 열심히 살아온 길이 다 불행의 씨앗.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이 짧은 시에서 박수수 씨의 또 하나의 특징이 아까 불행의 씨앗이 위에 있었죠. 나의 기쁨이 된 많은 것들은 그 불행의 씨앗으로 나에게와 기쁨이 되었지만 그랬죠. 이게 또 나왔어요. 저 불행의 씨앗들, 그죠? 그러니까 불행의 씨앗들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역은 힘들고 어렵게 일해야 되는 해야 된 길이 앞으로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가 없어요. 영원으로 가는 어떤 배부름으로 가는 발전으로 가는 길은 없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맨 처음 맨 첫 세 줄이 이제 이해가 돼요.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거리일지 모르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힘든 거죠. 이제부터 희망도 없으니까. 내 옆을 저 스치는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이게 이게 맨 처음에는 아이러니 같이 들렸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첫 사명이 지금 이 순간에는 첫 사명이 어쩌면 아이러니와 풍자가 아니라 사실일지도 모르겠다는 이해감이 들게. 이것해야 끝까지 살아봐야 불행의 씨앗을 바치는 노역의 시련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지? 그리고 영혼의 떠받들던 눈동자가 멸종을 슬퍼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바람은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죠. 이파 아름다움을 바쳐 키운 세상의 잎들과 기는 저 빛나는 햇살을 받아들여 눈이 부신데 나는 삶의 이건 사실이죠. 리얼한 사실이에요. 하고 나는 내가 뜯어먹다 버린 앙상한 뼈다구 사이를 후회 없이 걷는다. 라고 비극적으로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파북은 박주택. 내가 걷는 이 거리는 누군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거리일지 모르고 내 옆을 스치는 저 볼품없는 여자는 누군가의 첫사랑인지 모른다. 나의 기쁨이 된 많은 것들은 그 불행의 씨앗으로 내게로와 기쁨이 되었지만 나의 망각은 고요하고 둔한 것이어서 이토록 가로질러 가는 것이었다. 햄과 참치 캔과 달걀들이요. 두부와 문과 낮은 것들이요. 내 뿌리치지 못하는 고향의 어느 풍경. 어느 그리움을 나는 배부름과 바꿔버리고 바닥으로부터 딱딱해진 불안의 곁에서 나는 평화와 흰 구름과 희생의 몫으로 흘러내리는 저 한없는 애원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누가 행복할 것인가? 어디에서 영혼을 떠받들던 눈동자를 내려 멸종을 슬퍼하며 어디쯤에서 저 불행의 씨앗들을 내게 바치는 노역의 시련을 허락할 것인가? 바람은 불고 아름다움을 받쳐 키운 세상의 잎들과 귀는 저 빛나는 햇살을 받아들여 눈이 부신데 나는 내가 뜯어먹다 버린 앙상한 뼈다귀 사이를 후회도 없이 걷는다.